수돗물 유충 전국 확산 공포 속에 서울 광화문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국 정수장 49곳 우선 점검 결과 인천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KBS 오보에 이어 MBC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공모 의혹을 보도하자 이 전 기자 측은 추가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또 MBC의 해당 기사는 구속영장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린벨트 보존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북 지역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검토를 지시해 논란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서민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사망했습니다. 불났어 터진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터져 나왔어요. 냉동창고 단열재에 불이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밤중 주차장에서 출고 6개월 된 벤츠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부품 개조 등 화재 원인이 없어 부품 결함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달 초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객에 중상을 입힌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어 경기 화성, 김해, 양산, 울산, 의령 등 전국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전국에서 7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제는 수돗물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여전히 수도관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낮으며 인체에 그다지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한복판의 한 대기업 사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대기업 사옥입니다. 이 건물에서 그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충은 이 건물 4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직후 건물 내 모든 화장실에서 양치 등의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저희도 지금 자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 2층엔 직장 어린이집도 입주해 있어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반응이. 신고를 접수한 관할 수도사업소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현장 조사 일정을 앞당겨 해당 화장실 수돗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예,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의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양천구 다세대 주택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충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환경부가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는데 활성탄 흡착지가 설치된 정수장에서 집중적으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활성탄 흡착지가 문제가 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정수장. 이곳 활성탄 여과지 14개 가운데 1개에서 유충 1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유의 사태라서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전공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유충은 울산을 포함해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곳 가운데 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깔따구였고 다만 각각류가 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목재나 톱밥 등을 태워 만든 숯과 비슷한 물질로 흡착력이 높아 물속 미량의 유기물질을 걸러줍니다. 여과지 3곳은 밀폐형이지만 관리인이 출입할 때 깔따구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생태 습성상 아래에서 부화를 하면 모래라든가 진흙이라든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과 섭식을 하는 그런 생태적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인천을 제외한 5곳은 활성탄 겉면에서만 유충이 발견돼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올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장 12곳에선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00여 곳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생수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정수 필터를 찾는 사람도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음식점들은 생수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샤워기 진열대 곳곳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물을 맑게 해주는 이른바 정수 필터가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기준 이 마트에서 판매된 정수 필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유충이 또 몸에 닿으면 피부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애기 목욕시킬 때나 이럴 때 생수 판매량도 늘었는데 유충이 발생한 지역에선 더욱 증가했습니다. 지난 9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A 편의점 50개 점포에서 팔린 생수는 전주 동기 대비 191.3% 증가했습니다. 일부 음식점들은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만 사용한다는 공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생수를 이용해 우동을 끓이고 있습니다. 생수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손님들을 그나마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업주들은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많은 요리와 모든 걸 어떻게 생수로 가능할까라는 분들도 있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3분의 1 이상은 떨어져 나갔죠. 코로나에 수돗물 유충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식당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체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KBS와 MBC가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검찰과의 공모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도 오늘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과연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또 누구의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A4 용지 7장 분량의 녹취록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 고검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약 20분가량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이 전 기자는 후배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취재를 위해 이철 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하지라고 답합니다. MBC는 어제 이 발언이 공모의 유력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러나 당시는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녹취록에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서로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일부 언급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의도적으로 누락,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한 MBC가 어제 추가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제시한 근거를 두고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도 몰랐던 검찰의 증거 자료가 그대로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검찰이 작성한 영장의 일부 내용도 문구 그대로 인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MBC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거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왼쪽은 MBC 보도 내용이고 오른쪽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인데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게 취재 목표라며 조언을 구했다 등 MBC의 보도와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힌 표현이 상당 부분 똑같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피해자인 자신도 몰랐던 검찰 증거자료가 MBC에 보도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보이스톡 통화가 있었다는 건데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도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이 MBC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보도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누군가를 통해 방송사에 구속영장을 흘렸을 것이라며 KBS와 MBC는 취재원이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이번 사태를 첫 보도한 MBC가 주장한 건 검찰과 채널A 간의 검언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와 검사의 대화 녹취록 전부가 공개되면서 이제는 이 주장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와 유착을 했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조팀 주원진 기자와 함께 상세히 지금부터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했다는 말, 그런 건 해볼만 하지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의 앞뒤 맥락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이 실제로 그렇게 대꾸한 대목이 있긴 합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대꾸를 했다는데 왜 이게 악마의 편집이다 또는 왜곡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네, 쉽게 정리하면 녹취록에 있는 말이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단순 호응 내지는 덕담 수준으로 건넨 말이라는 건데요. 예.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된 한 검사장은 상당히 편하게 논평하듯 관정자 입장을 발언에 내놓았습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화두로 꺼냈을 때도 첫 반응은 관심 없어.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공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지금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한 협박 부분은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네, 그 부분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압박하여 유시민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이 주요 범죄 혐의로 적시돼 있습니다. 정작 수사팀이 협박으로 간주한 것은 편지였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엔 편지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가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이라며 말을 채 끝내지 못한 게 전부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박으로 볼 수 없어 강요 미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물론 KBS가 하루 만에 오보 사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18일 KBS 보도에서 주장됐던 그 부분은 녹취록에 나옵니까? 네,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KBS는 이 전 기자가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말했다고,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 수사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회답했다며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녹취록 어디에도 야당 승리나 윤 총장의 힘싣기 등 내용은 없었습니다. 총선 같은 선거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말을 창작한 수준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결국 KBS는 이 보도를 홈페이지에서 오늘 삭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부산까지 가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난 것을 두고 이것 자체가 이미 모의를 하려 간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주장 같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녹취록에 보면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 검사장이 오늘 언론이 꽤 부산에 많이 내려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검사장이 좌천된 부산 고검을 방문했을 때였고, 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권 다툼을 하던 중이라 이 전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가 부산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당일 이슈 자체가 윤 총장과 좌천당한 한 검사장과의 만남이라 기자들의 전화도 빗발쳤는데요.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기소검사 분리 발언을 두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은 권력 수사를 맡겠다는 1년밖에 없다. 하는 말마다 매번 틀리고 공부 좀 하라 그래라. 이런 말도 하고 추 장관은 꼭두가시다식의 비판도 합니다. 일선 수사지휘 라인에서 물러나 있다 보니 관전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신라젠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대화에서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중은 20%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된 부분을 계속 묻긴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대답한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견되진 않는다. 이게 지금 결론이죠. 네, 지금 공개된 녹취록만 봤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예. 검찰은 추가로 자기들이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물론 이 녹취록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죠.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부동산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에는 태릉의 군 골프장 부지에 2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에 주변 땅값, 집값이 또 들썩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들은 이 골프장 역시 그린벨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82만 제곱미터로 약 8천 채에서 1만 채까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근처 육군 사관학교 부지와 태릉 선수촌까지 개발되면 최대 면적은 250만 제곱미터. 2만여 채의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주변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건 걷어내신 분도 있고 6억 5천짜리 7억에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 지금 분위기나. 지난 6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갈매지구 전용 111제곱미터형 아파트는 지난 11일 7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호가는 7억 8천만 원까지 뛴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린벨트 내의 군사시설로서 실제 주택 공급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아까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길 그리고 불투수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이렇듯 부동산 문제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으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길은 그나마 청약시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로또 아파트란 말이 다시 등장했고 청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전용 112제곱미터형 분양가가 22억에서 23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최대 10억 원까지 싸게 나오면서 10억 로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나온 전용 34제곱미터형은 100가구 모집에 2,200명이 몰렸습니다. 어느 평형에 신청을 하면 좋겠는지, 큰 평수가 좋겠는지 아니면 가점이 낮은 분들께서는 추첨제로 넣어보는 것이 좋겠느냐. 서울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개포동을 비롯해 상계, 수색, 증산 등의 일반 분양 3천 가구가 쏟아집니다.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이 예상되는데 7.10 대책 이후 진행된 서울과 과천의 청약도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면 최소 경쟁률이 엄청 세고 또 경쟁률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존을 많이 해가지고 지내는 게 대부분이고.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 못 간다면 상임위 회의라도 세종시에서 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왜 이 시점에서 여권 핵심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지 신은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청와대에서 호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에서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보단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이전 주장이지만 현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대선 공약에도 있었다며 국회가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이낙연 의원은 여야 합의나 특별법 방식을 거론하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띄우고 청와대가 호응하는 형식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 타개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이번 생에서 집 사는 건 망했다는 뜻의 이생집망이라는 신조어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 한마디에 축약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겪는 국민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는 뜻의 신조어를 거론했습니다.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과 함께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경실련도 현 정부 3년간 서울 지역 25평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 올라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을 비롯해 조국 사태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그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특위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 없이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목 잡기 정쟁보단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를 요청합니다. 통합당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최대 쟁점인 부동산 정책 혼선을 집중 공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 석 달여 만에 또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하에 있던 작업자 5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화재 상황 구자영 기자가 전합니다.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여러 차례 폭발음도 들렸습니다. 야, 불났어, 터진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터져나왔어요. 지하 4층이 이때는 무슨 타대 다 터져나가면서.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지만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근로자 56명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냉동 창고가 발화점일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지하 4층 냉동 탑차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기계 쪽에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화재 감식 중에 있으니까.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지하에서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의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퍼졌다는 점은 지난 사고와 다를 바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큰데요. 근로자들은 폭발음과 동시에 암흑으로 변했고 연이은 화재까지 불과 2~3초 사이 사고가 벌어졌다는 증언입니다. 계속해서 김승동 기자입니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상자는 모두 13명. 이 가운데 9명이 처음 불이 난 지하 4층에서 나왔습니다. 생존자들은 불이 나자마자 암흑처럼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2, 3초 사이에 갑자기 빵 터지면서 아예 안전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아예 한참도 안 보이니까. 냉동창고 소재인 단열재로 불이 번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시야가 막힌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연기를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당시 내부에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당시에도 단열재인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유독가스가 심해요. 창고에는 대부분이 이러한 재료들을 쓰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아주 취약하다 볼 수 있죠.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 규모입니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실 상태여서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시장 고소 이후로는 세 번째 조사였습니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 물었던 임순영 젠더특보는 심야에 자진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 2차 기자회견을 합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정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어제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서울시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방조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추행이나 이런 피해를 호소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제 진술했어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건 고소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어제 저녁 9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들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해자 측은 내일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하러 간다고 알린 뒤 고소장이 접수도 되기 전에 이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소 전 이 시점에 수사 상황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피해자 측이나 경찰, 청와대 그 누구도 유출한 적은 없다고 하죠. 이 사건의 시계를 지난 8일, 그러니까 고소 직전 그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피해자 측이 제기한 수사 상황 유출 의혹.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가세로 의혹은 더 커졌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고소인 측이 경찰에 처음 연락한 건 지난 8일 오후 2시 28분. 서울청 여청과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 높은 분 사건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1시간 뒤 수사팀장은 고소인 측에 진짜 오는 거냐고 확인 전화를 넣죠. 문제는 두 통화 사이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겁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된 4시 30분 이후 서울청 수사라인이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경찰청과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했죠. 이 설명대로라면 앞서 내용을 아는 건 수사 실무자밖에 없지만 소장 접수 전에 전화하신 거는 여청과 담당 팀장분이신 거고 경찰은 유출은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석연치 않은 경찰의 보고 체계가 지적됐습니다. 수사 라인이 아닌 후보자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고소 당일 보고받은 겁니다.
보고한 사람은 밝히지 않은 채 누구로부터? 서울청 예. 관계자로부터. 서울청 관계자 누구요? 서울청 해당 부서. 해당 누구? 부서라고. 그 이야기를 왜 못 하십니까? 그 특정을 하면은 예. 또 개인정보 보고한 사람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했죠. 보고한 사람이 판단했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한 매뉴얼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주요 사건 보고. 과연 고소 당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소 사실을 알았는지, 어디서 새어나간 건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한밤중 주차장에서 출고 6개월 된 벤츠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부품 개조 등 화재 원인이 없어서 부품 결함 의심이 제기됩니다. 당시 영상을 송병철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 앞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닥에선 폭발음도 나고 차 전체로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불은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친구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화재 차량은 출고 6개월 된 신차입니다. 전기 오류를 유발하는 부품 개조도 없었고 주차한 지 4시간이 넘어 주행으로 인한 화재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실수를 한다거나 관리 부주의나 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가장 정상적으로 차를 사용했고요. 2차 소유주는 출고 후 배터리 방전 알림이 자주 떴었고 서비스 센터 측이 이를 센서 오작동으로 진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가 오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배터리도 정상으로 되고 포매틱도 정상으로 작동을 하는데 벤츠 코리아 측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달 초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객이 폭발물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가수 정밀조사 결과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 지뢰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비무장지대에서 김포대교 인근까지 내려온 건지,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대교 옆 한강변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지난 4일. 낚시를 하려던 70대 남성 A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아직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수가 폭발물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군이 쓰는 PMN 대인지뢰로 확인됐습니다. 접경 지역도 아닌 고양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지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 지뢰의 유입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폭발물의 종류가 확인이 됐으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차후 수사를 해봐야. 비무장지대에서 강물을 따라 유실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출발해 소양강과 서울 시내를 지나 지뢰가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설득력이 낮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군 대인지뢰의 뚜렷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한강변은 군사구역으로 통제되다 6년 전부터 시민에게 개방된 구간입니다. 고양시와 군 당국은 폭발 사고 이후 근처 한강변에서 지뢰를 수색했지만 추가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 457만 명의 식수원이죠. 그런데 지난주 폭우가 내린 뒤 이 대청호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15톤 트럭 400대 분량이라면 감이 오실까요? 수거 비용만 7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다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거대한 섬이 생겼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와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커다란 김치 냉장고부터 플라스틱병, 스티로폼까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 20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린 뒤 쓰레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이곳 대청호에 생긴 쓰레기 섬의 면적은 축구장 18배에 이릅니다. 15톤 트럭 400대 분량인 쓰레기 수거 비용만 7억 원에 이릅니다. 주민들이 식수원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물이 사람 식수예요, 식수. 지역민들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외집분들은 행락객들은 와서 버리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수자원공사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댐 상류에 긴급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댐 축으로부터 35km 상류에 저희가 부유물 차단막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식수원에는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밀려드는 쓰레기 더미에 충청권의 최대 식수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날아간 음식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외국 향신료 이용해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조미료 코너입니다. 후추와 계피가루, 큐민 등 갖가지 향신료가 가득합니다. 외국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면서 지난해 향신료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37%가량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포털 사이트 판매 상위권에 있는 후추와 계피가루, 큐민 등 향신료를 조사한 결과 70%의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습니다. 분말 형태의 향신료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70%에서 금속성 이물이 후추 8개 제품 중 절반인 4개, 계피는 7개 중 5개, 큐민은 5개 제품 모두가 쇳가루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최대 18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먹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검수라든지 하는 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원은 향신료 원료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칼날 마찰로 쇳가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는 소화기와 간 손상은 물론 축적되면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쇳가루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회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복절 15일부터 사흘간 연휴가 됩니다. 택배업계는 이에 앞서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서 택배 기사는 4일 동안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번 임시 공휴일로 숙박과 교통, 음식업 등의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현 정부 실세들이 연루됐을 거란 의심을 사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속보입니다. 지난 2017년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700억 원 넘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결정할 때 2장짜리 상품 설명 자료를 본 게 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산 건 아닌지,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건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앞서 제출받은 상품 설명서입니다. 총 10장짜리 문서로 되어 있는데 표지와 회사 소개 등을 빼면 실제 설명 자료는 단 2장에 불과합니다. 전파진흥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748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판매사인 증권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선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여권 인맥 동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당시 전파진흥원장과 옵티머스 펀드 전현직 대표 모두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한양대 인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보고서 가지고서 유치를 했다. 이거는 뭔가 이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가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 전 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전파진흥원 투자 유치는 내가 지휘하지 않았다며 나조차도 말이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해 의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제 두 야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추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자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가 연루됐다는 사건 관련 문서를 보란듯이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아닌지, 그랬다면 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보고합니다. 11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순간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있던 추 장관이 웃음을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도중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비판할 땐 마스크를 쓴 채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추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과 관련된 문서를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토지 매각 추진,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등이 적혀 있는데 윤 총장 장모에게 제기된 투자 관련 의혹을 정리한 자료로 추정됩니다. 뒤편에 언론 카메라들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핍박의 주인공으로 나를 지목해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썼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도 이미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과 마주한 이인영 후보자는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를 개별 관광의 문제로 접근시키고 또 풀어나가는, 특히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약품 이런 것들을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보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이전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온 북한에 맞춘 저자세란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남북관계의 주도권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또 지난 7일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북한의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총 1,304건이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735건으로 56.4%에 불과합니다. 통일부는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우리 군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가 오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군 전용 통신 위성 보유국이 됐고 지상 통신망에 이상이 생겨도 원활한 군사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 위성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태극 마크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우리 군의 첫 번째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팔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3, 2, 1, 0. ignition. Liftoff. 아나시스 2호는 고도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이륙 50분 만에 위성 관제센터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Now the Merlin engine's coming back up to full power as we get ready to go supersonic. 아나시스 2호는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절충 교역 형태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민간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하면서 적의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10번째 군 전용 통신위성 보유국이 되면서 보안 강화와 정보 처리 속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군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용 통신위성을 도입하면서 전시 작전권 전환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보와 보물로 새롭게 지정된 196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사상 최대 규모인데 신윤복의 미인도부터 좀처럼 볼 수 없는 귀한 유물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길이 8.5m에 달하는 두루마리의 우뚝 솟은 기암절벽. 산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연결하는 도르래. 그 사이사이 털을 잡고 생활하는 사람들 360여 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향을 그린 2인문의 강산무진도입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버드나무에 앉은 꾀꼬리를 올려다보는 선비와 머슴.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한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96점이 관람객에게 선을 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또 그런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이 돼서 사상 최다 규모로 모인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사실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신라의 미소로 널리 알려지며 교과서 표지에 실렸던 기와수막새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 고양이를 담뱃대로 저지하려는 남성이 그려진 풍속화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도 보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방대한 양의 3주 단위로 일부 유물이 교체 전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시간에 200명씩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로 프로야구 구단의 마케팅은 주춤했지만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구단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다솜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히트 상품 NC 구창모. 코로나19로 마케팅 수익이 예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구단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NC 유니폼 판매량 1위에 올랐는데 전체 유니폼 매출액의 50%를 차지했습니다. NC 구창모를 비롯해 성적과 인기의 연관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로 성장한 키움 이정우, KT 강백호 역시 구단 유니폼 1위를 질주했습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팬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삼성 오승환은 복귀와 동시에 당당히 유니폼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다소 주춤한 기아 양현종과 두산 오재원 역시 팬들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정은원은 10개 구단 유니폼 판매 1위 선수 중 유일한 2000년생이었습니다. 한 살 많은 LG 정우영도 여심을 사로잡는 훈훈한 외모에 출중한 실력까지 박용택, 고우석 등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판매 순위 1위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난해한 시와 소설로 소외와 불안을 말했던 이상, 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서정적인 수필도 한편 남겼습니다. 폐결핵을 앓던 그가 평북 성천 산골에 요양 갔다가 쓴 산촌 여정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개 같은 기를 느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자릿기가 수원주 내려가듯 폐부를 타고 내린다는 얘기쯤 될 겁니다.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릿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100년 전까지 서울에서 샘물을 전할랐던 물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억척스러운 평북 북청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생수 택배 시장을 장악했죠. 북청 물장수가 100년 넘게 번창했을 만큼 서울의 샘물이 깨끗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이 흐른 21세기에 집집마다
수돗물을 겁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 수도꼭지에선 벌레가 안 나오는지 가슴 졸여야 하는 황당한 사태죠. 인천에서 첫 깔따구 유충이 신고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인천에서만 200건 가까운 신고가 쏟아지도록 당국은 인체에는 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마시라는 건가요? 그러더니 오늘에야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수돗물은 물 감별사들이 심사하는 이 국제 물맛 대회에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12개 주와 9나라가 참가한 2012년 대회에선 청주 정수장 물이 수돗물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수돗물인 아리수와 생수, 정수기 물을 비교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시민들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7%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불신 때문일 겁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신고가 밀려드는데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가 공무원들이 수질검사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충 사태가 터지자 또다시 무해하다며 늑장을 부렸습니다. 이러니 누가 마음 편히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만 수돗물에 관한 한 그 반대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7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수돗물에 벌레가 무해하다니요 였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 내리던 비는 내일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50mm의 비가 아주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해안은 아주 위험한 수준인데요. 내일까지 150mm가 넘는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는 비가 오지 않겠고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절기상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인데요. 이렇게 날이 흐리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대전 25도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와 전주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7월 말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